모든 세금의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를 때 바로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브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니의 정석 이승주입니다. 지난번에 주거비를 아껴서 시드머니를 바짝 모으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본격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 집을 마련한다 하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용어도 너무 어렵고 시장 흘러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방송 주목해주세요. 부동산 하면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큰 두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가, 둘째,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부르는 호, 부르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사나 통계 어디를 보아도 호가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가격을 보면서 아 이건 호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집 구하는 플랫폼인 집방이 들어가서 집을 막 알아보잖아요. 그때 이 집을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내놓겠다라고 내놓은 가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호가입니다. 집주인들이 바로바로 가격을 내놓기 때문에 바로바로 산정이 돼요. 두 번째,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 계약을 맺으면요. 국토부에 약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호가보다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의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요. 이게 30일이라는 차이가 있다 보니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중간에 파기를 할 수가 있어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와 실거래가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셋째, 공시가격입니다. 이름에서도 대략 느낌이 오시나요? 딱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가격이에요. 나라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정도 부동산은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갖고 계시면 다들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 부동산의 몇 % 이렇게 내야 하거든요. 그때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국토부에서 매매가가 이 정도 되고 뭐 임금 분양가도 이 정도 되고 감정평가액도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좋겠다고 딱 책정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모든 세금의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를 때 바로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제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게 되겠죠. 그럼 내가 샀으니까 얼마의 그 가격이 있을 테니 이때는 공시가격이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 시세의 차익만큼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가격도 딱 정해져 있으니 굳이 공시가격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때 바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유세는 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여기에다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까지 더해서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세금 말고도 정말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또 공직자의 재산 공개시 기준 산정할 때도 그렇고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데도 공시가격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사에서 공시가격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용어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공시가격이 말씀드렸듯이 세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들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시세보다는 사실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에서 7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이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게 과연 현실화된 가격이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이 비율이 약 69% 정도 되고요. 단독주택은 53.6%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점차 조금씩 올려서 90%까지 올리자라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논의예요. 아파트는 2030년까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를 만들자 이런 논의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질 테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도 있어요. 도대체 시세의 90%를 만든다는데 시세가 뭐냐 그런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적정 가격이다. 아니 그럼 적정 가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가격이다. 이것도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시세의 모호성, 깜깜이 우려 이런 지적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가격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바로 평균 가격이랑 중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너 평균 몇 점 맞았어? 이런 질문하면 몇 점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과목별 점수를 다 더해서 과목 개수로 나눴던 것처럼
그럼 평균 가격도 이렇게 구해요. 아파트 가격을 다 더해서 그 아파트 수로 나누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다. 중위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고가주택부터 저가주택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아파트 이 가격을 우리는 중위 가격이라고 해요. 이거 두 개 가격 비슷한 가격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달라요. 이게 가격 분포가 좀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평균 가격이랑 중위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좀 많다 하면 중위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가주택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평균 가격이 더 높아요. 이렇게 평균 가격과 중위 가격이 달리 쓰이지만 또 비교를 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출처로 나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랑 중위 가격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의 모양은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면 평균 가격이 중위 가격보다 살짝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내림은 좀 비슷하게 가더라도 지금 현재는 좀 저가주택 분포가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가격이랑 중위 가격은 언제 쓰이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아파트 어느 정도 가격해? 한 5억 원대 해, 평균 5억 원 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파트 하나가 여러 번 거래가 됐을 때 이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거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평균 가격을 씁니다. 평균 5억 원이다 이렇게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가가 어느 정도 돼? 그러니까 평당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볼 때도 평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중위 가격은 언제 쓰느냐? 중간 아파트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의 중산층, 중간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대표할 때 이 중위 가격을 씁니다. 평균 가격하고 중위 가격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사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1월에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8억 원을 넘고요. 그다음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지난해에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다른 기사인데 세금 대출도 고가주택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죠. 지금 현재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고가주택이 과연 9억 원이 기준이 되면 맞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논의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시세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도 한번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세가 어느 시점의 시세인지 그리고 그 시점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게 서울의 시세인지 경기권의 시세인지 수도권의 시세인지 전국 전체의 시세인지 이 지역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혹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달의 시세 변동이냐 분기의 시세 변동이냐 1년의 시세의 변동이냐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통계를 보다간 왜 가격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시세이냐 혹은 아파트가 포함된 종합주택의 시세이냐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크게 차이 나면 몇억 원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무엇인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동산에서는 계절적 성수기, 계절적 비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쉬운 봄, 가을철에는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경향도 있고요. 다음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혹한기에는 사람들이 더 집을 안 보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변화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와 일단 기사 KB국민은행의 자료는 좀 수치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통계기관에 따라서 같은 서울 아파트 값이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전체 모든 아파트를 다 통계 집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 표본을 잡게 되는데 통계기관마다 그 표본을 잡는 게 달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통계를 보실 땐 이 출처가 어딘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릴 부분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했다, 집값이 하락했다 이런 개념은 아시죠? 근데 상승률이 커졌다, 상승률이 줄어들었다, 축소됐다라는 말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변동률 그래프가 보통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29에서 0.26으로 변동률이 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값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승률이 줄어든 것일 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줄어들었어 라고 하면서 집값이 하락했다고 기뻐하시면 이르다는 거, 변동률과 상승했다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래 건수라고도 하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거래량이 많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많은 경우 집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래량이 적은 경우는 거래가 침체됐다,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죠. 한국부동산원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쭉 감소했다 다시 작년에 크게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나온 기사죠.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패닉바잉 끝났나? 라는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올 초 들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대요, 다시.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하네요. 가격이 최근 급등을 해서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것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원이다. 이러면 이해는 되는데 거래량이 5만 건이다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반드시 이전과 비교해서 증가했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은 비교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7천 건 정도 되네요. 근데 그 전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아, 거래량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년 동월 대비 살펴보시면 9천 건에서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의 거래량이 어땠는지랑 비교를 하셔야 정확한 거래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00건 정도로 계속 유지되다가 9월쯤 돼서 10,000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시장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때 나왔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관련된 3가지 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 3가지 법이죠. 이게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 중에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2가지 법이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 이후인 8월, 9월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기사에서도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다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2가지 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월세 매물을 걷어들였다. 그래서 매물이 풍기하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계약갱신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으니 굳이 내가 계약을 또 한 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거래량은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거래량이 변화할 때마다 왜 변화했는지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이건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높으면 매수자가 많다, 그보다 낮으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매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또 거래도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매수 우위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네요. 그 얘기는 집값이 이제 더 오르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위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위 가격이 고가주택부터 저가주택까지 쭉 줄 세운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5등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가장 저가 그리고 고가, 이 저가를 1분위, 고가를 5분위로 해서 나눈 가격을 5분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을 알면 이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는 얼마인지 저가 아파트는 얼마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분위와 5분위 가격을 비교한 이 배율을 보시면 가격의 차이를 아는 거니까 양극화가 어느 정도 심화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요. 이 5분위 배율이 8.7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리니의 정석 과제 나갑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의 공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 가격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공시 가격은 개별 세대별로 다르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단어를 잘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부동산 용어를 안다고 부동산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이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시장 보는 눈을 뜨시면 점차 내가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동산 시장 보는 눈도 키우고 적절한 매수 타임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니의 정석 이승주였습니다.